안녕하세요. 외환전문역 첫 번째 국제무역규칙 수업 시간인데요. 우리가 국제무역규칙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국제무역규칙의 오리엔테이션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제무역규칙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떠한 성격인지 알아야 여러분들도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제무역규칙 범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국제무역규칙 출제 범위라고 해서 여기 UCP 600, 그 다음에 ISBP 745, 그 다음에 여기 URR 725.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랑 관련된 그 대금 결제 방식이냐면 신용장이에요. 신용장. 자, 신용장 중에서도 특히나 화환신용장. 자, 화환신용장이 어떠한 친구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SP 98 같은 경우에는 보증신용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보증신용장. 자, 그 다음에 URDG라고 하는 이 국제규칙은 뭐랑 관련된 방식이냐면 URDG는 우리 청구보증이라고 있습니다. 청구보증. 그래서 URC도 있군요. URC 같은 경우에는 추심. 자, 그래서 국제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뭐랑 연동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국제무역을 하면 대금 결제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편의점 가셔가지고 물건 사시면 대금 결제 방식을 여러 개 중에서 하나 택하시잖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편의점 가셔서 물건 잔뜩 산 다음에 그냥 나오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아직도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본지는 엄청 오래됐지만.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결제는 하되 결제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 그런데 무역에서는 얼마나 종류가 많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많은 대금 지급 수단 혹은 대금 결제 방식이 있고 이 대금 결제 방식을 뒷받침하는 국제무역 규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금 결제 방식, 그 다음에 국제무역 규칙 간의 관계를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이라고 하는 대금 결제 방식, 그 중에서도 화환신용장이라고 하는 친구는 국제규칙이 UCP 600, ISBP 745라는 친구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또 URR 725.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공부한다고 시간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금 결제 방식과 국제무역 규칙이 있고 이 중에서도 사실 압도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것은 요 화환신용장입니다. 화환신용장과 관련된 UCP 600. 얘가 뭐 짱이에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UCP 600. 그 다음에 이 UCP 600을 보완해주는 규칙이 ISBP 745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 뒤에 영어 약자 뒤에 다들 뭐 숫자들이 붙어 있죠. 이 숫자들은 버전을 말하는 겁니다. 버전. 그래서 지금 UCP 600 전에는 사실 500 버전이 있었습니다. 요즘 쓰고 있는 건 600 버전인 거고 다들 버전들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이 대금 결제 방식과 관련된 무역 규칙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아까 보셨던 대금 결제 방식이 있었는데 요 국제무역 규칙하고 대금 결제 방식이 있었죠. 자,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 자, 대금 결제하는 방식 중에서 추심, 그 다음에 송금, 가장 대표적인 거죠. 특히나 송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즘에 뭐 회식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뭐 사 먹고 혹은 술 마시고 할 때 여러분들 그 가격 나중에 다 뿜빠이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카카오
뱅크로 여러분들 돈 주고받으시는 경우들 많이 있죠. 자, 그렇게 은행을 통하셔서 단순히 내 계좌에 있는 이만큼의 돈 저쪽 계좌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송금이잖아요. 자, 이때 등장하는 대금 결제 방식이 송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송금은 어때요? 간단하죠? 이게 장점입니다. 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우리 대금 결제 방식이랑 비교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신용장 방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추심 그 다음에 송금 방식인데 송금 같은 경우에는 국제 규칙이 없습니다. 국제 규칙이 없어요. 자, 추심 같은 경우에는 국제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신용장 방식이라고 해서 아까 신용장 종류, 내가 아직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화환신용장이라는 얘기를 들으셨고 보증신용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화환신용장. 그 다음에 보증신용장. 그 다음에 보증신용장이랑 거의 유사한 친구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청구보증이라고 불렀던 친구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보증신용장하고 청구보증은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신용장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화환신용장, 보증신용장, 그 다음에 기타 같은 경우에는 뭐 팩토링, 포페이팅. 자, 이 포페이팅하고 뭐 팩토링하고 그 다음에 뭐 송금. 이 친구들은 우리 두 번째 과목,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국제무역규칙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추심이라던가 그 다음에 신용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국제무역규칙을 준비를 하되 압도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야 되는 부분은 요 신용장입니다. 이 신용장 중에서도 화환신용장이 짱이에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괜히 또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살짝 변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너무너무 그 두 번째 국제무역 규칙 관련된 시간이 진짜 없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UCP 600만이라도 최소한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UCP 600하고 ISBP 745 요거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UCP 600이 분량과 중요성 측면에서는 짱이야 짱.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역을 할 때도 대금 결제는 해야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께서 결제하시는 건 마냥. 자, 그런데 그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대금 결제 방식에 부합하는 무역 규칙들이 있다더라. 국제무역 규칙.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국제무역 규칙의 각각의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했었던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UCP 600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 일단 UCP 600에서 다루고 있는 대금결제 방식은 신용장, 그 중에서도 화환 신용장이 되는 셈이죠. 자, 일반적으로 신용장이 발행되는 루트를 보면, 자, 여기 그림의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수출자가 내가 자동차 10대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한 대당 뭐 1만 불 곱하기 10대니까 10만 불. 아이고. 너 나한테 보내줘 라고 약속을 하겠죠. 수출자가 물건을 건네줬으면 수입자는 당연히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만 불짜리 무역 계약이 지금 성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대금 결제 방식 우리 어떻게 할까? 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우리 화환신용장으로 하자. 화환신용장.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다큐멘터리 크레딧. 이게 화환신용장의 영문 이름입니다. 자, 우리 대금 결제 방식을 요 화환신용장으로 하자꾸나 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가장 움직이냐면, 자, 여기 있는 수입자가 자기 주거래 은행한테 갑니다. 자, 그래서 나 무역계약 체결했는데 화환신용장 좀 오픈해줘 라고 개설 의뢰를 합니다. 개설 의뢰를 하게 되면 신용장이 그래 알았어
라고 여러 가지 검토한 다음에 수입상 너 믿을 만한 녀석이구나 라고 한다면 이렇게 신용장을 개설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거래는 국내 거래가 아니라 국제 거래입니다. 그렇죠? 무역 거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수출자가 있는 데가 한국, 그 다음에 여기 수입자가 있는 데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이 신용장을 얘한테 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친구를 알만한 은행이 됐던 혹은 한국에 있는 이 은행의 지사가 됐던 누군가한테 이 신용장을 건네줍니다. 자, 이 통지은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통지은행한테 신용장 띡 주면서 야, 이 신용장을 받아야 될 수익자가 있다. 수익자라고 적었죠. 신용장상의 수익자. 이 친구한테 좀 신용장 좀 건네주라. 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은행이 통지은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출자인 나는 신용장상의 수익자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신용장을 쫙 살펴보겠죠. 신용장을 살펴보면 요러한 서류 세팅해서 제출하십시오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조건.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수출자가 입증할 만한 서류들을 세팅을 하면 여기 있는 수출자는 돈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다큐멘터리 크레딧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환 신용장. 자, 그러면 대금 결제 방식을 예를 들면 송금으로 했을 때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수출을 하시고 대금 결제를 송금에 의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건 건네신 다음에 돈 받아야 되겠죠? 그럼 누구를 이제 닥달해야 돼요? 수입자. 수입자한테 야, 물건 보냈으니까 빨리 돈 줘 라고 독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화환 신용장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가요? 자, 수출자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수출까지 다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러한 서류들을 우리가 흔히 선적 서류라고 해서 뭐 선하증권 혹은 인보이스 혹은 패킹 리스트 혹은 보험증권 기타 등등의 서류들이 쭉쭉쭉쭉 생기게 되고 이 친구들이 이제 선적 서류가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이제 화환 신용장 거래하에서는 수출자가 선적 서류를 세팅하고 이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맞으면 수입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돈 내놔 라고 찡찡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당히 수출자 입장에서는 깔끔하죠. 그 다음에 안전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무역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대금 결제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신용장 중에서 화환 신용장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그리고 이 화환 신용장과 관련된 국제 규칙을 우리가 UCP 600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오는 국제무역 규칙과 관련된 대금 결제 방식을 보면 자, 여기 ISBP 745 이 친구도 사실 화환 신용장 이 친구는 UCP 600이랑 같이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화환 신용장과 관련된 국제 규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ISBP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UCP를 여러분들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법에는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렇게 밑에 단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더 디테일한 규정들을 담고 있죠. 자, 그래서 UCP 600이 다루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다루지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ISBP 745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CDCS 준비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ISBP까지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외환 전문역 2종 같은 경우에는 UCP 600 정도에서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ISBP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누구냐면 보증신용장입니다. 보증신용장.
자, 보증신용장과 관련된 통일규칙은 보증신용장 통일규칙이라 하여 ISP 98, 최신 버전이 98인 거고, 여기 보시면 인터내셔널 스탠바이 프랙티스라고 부릅니다. 이 통일규칙을. 자, 그 다음에 보증신용장을 스탠바이 LC라고 많이 불려요. 이 보증신용장은 자, 왜 스탠바이 LC라고 많이 부르냐 하면 보증신용장이 활용이 되는 그 거래들을 한번 보시면 여기 예를 들면 우리 발주자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 덕분에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줄 시공자가 있어야 되겠죠? 뭐 땡땡 건설. 자, 이 땡땡 건설이 있습니다. 물론 땡땡 건설뿐만 아니라 뭐 B 건설, C 건설, 뭐 D 건설, 뭐 우리 건물 지어주고자 하는 그 시공사들이 여럿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토마토가 너네 우리 그 건물 프로젝트 그 참여하고 싶어? 입찰하고 싶어? 그러면 스탠바이 LC 챙겨와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공자는 자기 거래은행한테 찾아가 가지고 보증신용장 개설 의뢰를 합니다. 보증신용장. 그러면 이 거래은행이 지금 스탠바이 LC 요거를 이제 오픈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탠바이 LC의 수익자는 지금 토마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공사가 지어줘야 될 건물이 한번 100억짜리라고 합시다. 시원시원하게 한번 줘봅시다. 100억. 수영장도 있고 식당도 엄청 크고 잠도 자고 회사에서. 그래서 아주 그냥 회사에서 잡돌이하기 좋게 100억짜리 건물을 한번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탠바이 LC가 지금 100억짜리의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공사가 약속한 대로, 약속한 퀄리티로, 약속한 시점에 건물을 쭉쭉쭉쭉 예쁘게 잘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탠바이 LC는 사용될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이 땡땡 건설이 한 50% 진척률을 보이다가 부도가 나서 자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50%의 시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50%가 남았다고 했을 때는 경제적인 피해도 우리 토마토는 받기 때문에 누군가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탠바이 LC를 최초 비딩 때 우리가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시공 그 땡땡 건설이 부도가 나서 자빠졌을 때는 우리가 이 보증신용장을 개설해준 은행한테 쫓아가가지고 자, 여기에 니네가 개런티한 금액 내놔 라고 윽박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바로 보증신용장입니다. 그래서 보증신용장의 거래 목적물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지금 시공자하고 발주자하고 약속한 것은 뭐냐면 용역입니다. 용역 서비스. 건물 지어주세요. 알았어. 건물 지어줄게. 라고 하는 용역 서비스입니다. 아까 화환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출자하고 수입자 간의 거래 목적물이 뭐였어요? 자동차였었죠. 눈에 보이는 상품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출자하고 수입자, 바이어하고 셀러 간의 거래 목적물이 뭐인지에 따라서 화환신용장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증신용장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 뒤에 보시면 보증신용장과 상당히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청구보증이라고 하는 지급수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청구보증에 대한 통일규칙이 여기 보시는 URDG 758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대금결제 방식 볼까요? 자,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라고 합니다. URC라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추심에는 DP하고 DA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자, 무역계약 체결했습니다. 자, 자동차 10대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 너는 그에 상하는 10만 불 나한테 줘. 자, 그러면 우리 요번에 대금결제 방식 어떻게 할까?
추심으로 하자, 추심. 추심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DP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DP 방식으로 우리가 대금 결제를 하자. 자, 요번에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끼고 서류를 돌리고 돈을 돌려받는 과정을 우리가 택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드래프트. 자, DP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의 환어음이냐면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리가 에사이트. 자, 일람지급 환어음이라고 하는 방식의 드래프트를 우리가 개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추심 의뢰은행한테 주로 뭐 내 주거래 은행이 되겠죠. 자, 내 주거래 은행한테 찾아가 가지고 야, 돈 좀 받아다 주라. 이 환어음에 찍혀 있는 이 금액 좀 돈 좀 받아다 주라 라고 의뢰를 합니다. 자, 알겠어. 그러면 이 추심 의뢰은행이 여기 환어음도 받고 추심 의뢰서라고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자,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얘가 얘한테 당장 쫓아가가지고 돈 내놔라고 할 수가 있나요? 무역거래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 은행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으니 지금 수입국에 있는 추심은행한테 또 다시 의뢰를 합니다. 야, 너네 나라에 요 수입상 누구누구 있지? 걔한테 돈 좀 받아다 줘. 자, 그래서 서류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추심은행은 자기가 받은 환어음, 기타 등등의 서류 가지고 자, 이 수입자한테 야, 너한테 서류 왔다. 그러니 너 이 서류 받고 싶으면 지금 환어음에 나와 있는 금액 나한테 줘. 그래야지 너 서류 받을 수 있어. 이래야지 수출자도 안전하겠죠. 서류 다 줘버렸는데 이 수입자가 아주 그냥 저질인지라 돈을 안 준다. 이러면 눈물 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자, 그래서 환어음에 대해서 네가 돈을 주면 내가 너한테 서류를 줄게. 자, 이래서 추심은행이라고 하는 친구가 돈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심은행도 지 돈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 다시 돈이 이렇게 돌리고 돌아서 자, 수출자인 우리한테 옵니다. 자, 지금 아까 보면 신용장 같은 경우에도 은행이 등장했었습니다. 그게 화환신용장이 됐던 그 다음에 보증신용장이 됐던 자, 그 다음에 지금 추심이라고 하는 대금결제 방식에서도 은행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은행이 주로 등장하는 대금결제 방식 그리고 그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국제 규칙이 시험에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외환전문역 2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시려고 하는 분들 자체가 금융권 혹은 무역금융 쪽의 종사자 혹은 이쪽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국제무역 규칙 중에서도 은행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국제 규칙들 신용장, 화환신용장 그 중에서도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국제무역 규칙을 공부하기 전에 그 국제무역 규칙이 관장하고 있는 대금결제 방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